선의 본질은 이론으로 치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비는 일상의 정신상태 속에서 탄생한다. 문제가 있을 땐 생각을 자꾸 곱씹는 태도를 피하는 것이 좋다. 해석하거나 논평하는 것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몰입하는 아이의 순수함을 되찾으려면 얼마나 숭고한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가. 냉장고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완전히 의기소침했을 때 어김없이 고개 드는 온갖 마음의 짐들, 상처들, 좌절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유효하다. 토달지 않기, 긍정하기, 그리고 행동하기. 가장 큰 휴식은 곧 에고의 휴가를 의미한다. 탐욕이 사라져 진정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자리하면 이웃에게 다가가려고 따로 애쓸 필요가 없어진다. 사랑, 무집착, 초연함, 그것이 하나하나 밟아가야 할 알무로의 여정이다. 안녕하세요. 이은호의 고전읽기입니다. 예, 광고 듣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렉산드르 졸리앙, 왜냐고 묻지 않는 삶, 한국에서 살아가는 어떤 철학자의 영적 순례라고 하는 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졸리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가톨릭 신자였던 졸리앙은 머나먼 스위스에서 수천 킬로를 날라서 한국에 왔습니다. 도대체 그가 어떤 의미로 한국에 와서 무엇을 보았는지,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예,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아있지요. 오늘은 왜냐고 묻지 않는 삶을 번역하셨던 성기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알렉산드르 졸리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졸리앙은 어떤 사람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졸리앙에 대해서 객관적인 소개를 하자면은 지금 나이는 75년생이니까 지금 41고요. 스위스 출신입니다. 스위스에서 아버지가 트럭 운전사하고 어머니가 이제 가정부인 별로 그렇게 넉넉지 못한 집에서 태어나서 지금은 이제 철학자이자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스위스 사람인데, 이분이 좀 특별한 게 태어나면서 그 어머니 뱃속에서 너무 이렇게 몸을 많이 움직였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해서 탯줄이 목에 감긴 상태로 출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에 산소가 좀 공급이 좀 원활히 못 돼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이제 뇌성마비 환자가 태어나면서부터 된 거죠. 그래서 이제 3살 때서부터 한 17년 동안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특수기관이죠. 그러니까 장애인들, 여러 가지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을 맡아서 이제 교육시키고 훈육시키는 그런 기관에서 17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예. 물론 이제 주말에는 집에 가고 그랬지만 거의 일주일 내내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도 그런 기관에 소속돼서 고생을 하면서 살았죠. 자기 말로는, 본인 말로는 9살 때까지 잘 걷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장애인 시설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 나와서 일반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 대학에 들어가서 철학을 공부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제 아일랜드로 유학을 가죠. 예. 그래서 유학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 고전, 그다음에 철학을 다시 공부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작가의 길로 들어가서 책도 쓰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상도 받고, 그래서 유럽에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2년에 나온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번역이 됐지만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나를 강하게 한다라는 책을 써서 원래 불어 제목은 이제 Le Petit Traité de l'Abandon이라고 해가지고 내려놓는 삶, 내려놓는 삶이라고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런데 그 책이 유럽에서 그냥 엄청나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그때부터 본인 말로도 TV에도 많이 출연하고 여러 가지 그 강연도 다니고 그래서 그때부터 많이 알려지게 됐다 보니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이분이 굉장한 베스트셀러 작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소위 우리 이 사회에서 얘기하는 왜 그 행복 전도사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런 어떤 이미지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시절부터 그 장애를 가진 몸으로서 그런 그 오늘날의 그런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인간 승리의 아이콘이다. 이런 별명도 있고 그렇게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2013년 후반에 우리나라에 와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몇 년 살았죠. 그러니까 2013년 말서부터니까 한 3, 4년. 지금 횟수로 한 3년 정도 됐죠. 근데 온 가족, 그러니까 부인하고 아이가 셋이 있는데 그 온 가족을 전부 다 일로 이주해가지고 한 3년 넘게 지금 한국에서 살고 또 한국에서 지금 이제 오늘 이야기할 왜냐고 묻지 않는 삶, 이 책을 한국에서 써서 또 한국에서 출간하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 한국에서 동양의 지혜, 동양의 그 사상, 철학 이런 거를 같이 연구하고 또 일상 삶을 살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 장애인으로서 어쨌거나 유럽에서는 되게 핫한 철학자이자 작가이기도 하죠. 최근에 특히 이제 프랑스 현대 철학이 다루지 못했던 혹은 다루지 않았던 주제들, 행복에 대한 문제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되게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철학자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가 그 장애인으로 한 9,000km 정도 날아서 여기 왔을 때는 정말 절박한 무엇인가 있어서 이쪽으로 왔을 텐데 어떠세요? 그 책 안에서나 또는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뭐 때문에 그 장애의 몸을 이끌고 또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여기를 찾아왔는지. 이 왜냐고 묻지 않는 삶에도 자기가 그 한국을 찾은 이유를 단편적으로 여러 장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표현들이 재밌어요. 한 번은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정신병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정신병원을 찾듯이 그런 마음으로 한국을 찾았다라는 말도 하고 또 이제 스승님을 찾아서 왔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 유럽에서의 그 너무 각박하고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삶에서 이 자기 유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길 가면 다 알아보고. 근데 자기를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곳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전혀 그분도 이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고 그래서 모르는 곳에 낯선 곳에 일부러 가기 위해서 왔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그러면은, 블란서, 스위스 사람인데 블란서에서 활동을 하는데, 블란서에서는 자기가 너무 많이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용하고 어떤 어떤 성찰을 요하는 그런 삶, 자기 지혜를, 묵상하고 이런 삶을 살기에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어떤 신천지를 찾듯이, 그래서 이 한국을 찾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한국의 서강대학교에 우리,
이름 우리나라에 완전히 귀화하신 분이죠. 선명원 신부님이라고 계세요. 예. 원래 그 불란서의 이름은 베르나르 세네까리라는 신부님인데 예. 그분이 그러니까 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벨기에 분인데 불란서에서부터 그분을 이제 스승으로 생각하고 조언도 많이 구하고 이런 사이인데 세네갈 신부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내면서 자네가 일로 와가지고 좀 더 그 폭넓은 지혜, 더 깊은 동양의 지혜를 그 탐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해서 우리나라에 온 게 이제 구체적인 이유가 되죠. 예. 그 카톨릭 그로서 불교에 대한 어떤 또 성찰의 지혜를 찾고자 했던 건데요. 한국에서는 선불교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분이 찾고자 했던, 만나고자 했던, 예, 책의 제목이 그렇듯이 왜냐고 묻지 않는 삶. 참 이 제목이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을 텐데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는 어떤 걸까요? 이 책 자체가 서울에서 살면서 자기가 일상에서 느끼고 생활하는 것을 하나의 일기 형식으로 예,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 전체적인 어떤 내용이 체계화돼서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다고는 볼 수 없고 예. 서울에서 자기가 2년 넘게 이렇게 살면서 매일매일을 묵상하고 실제 체험하고 이런 것들을 내면화해서 어떤 그 동양에 와서 자기가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거하고 접목시켜서 자기 말로는 어떤 항해일지, 예. 여행일지 이런 형식으로 기록한 책이라서 이 전체적으로 어떤 한 내용으로 감출 수는 없는데 이분이 왜냐고 묻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을 고른 이유는 이 책 안에서도 왜냐고 묻지 않는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뭐 그 정의가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경우는 왜냐고 묻지 않는 삶은 남과 더불어 사는 삶이다. 예. 혹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남을 도우는 삶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반면에 또 왜냐고 묻지 않는 삶이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는 남이 뭐라고 나를 생각할까, 남이 뭐라고 할까라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는 삶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거. 자유의 삶이다. 이런 정의도 하고. 근데 그런 모든 것을 집약해 보면은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왜냐고 질문을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정말 뭘 몰라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냥 궁금해서 무엇을 알고 싶어서. 근데 이런 것은 정말 긍정적인 왜라는 질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왜라고 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을 바라는데 현실은 거기에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런 질문. 예. 그거는 이제 그 현실에 대해서 자기 욕망을 투사하고 자기 욕망에 비추어서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건데 그런 왜냐는 질문, 바로 그런 욕망을 비추어서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감사히 받아서 그 현실에 충실하게 살자. 예,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고 묻지 않는 삶. 이 전체적인 이 책의 내용은 아마 그런 삶의 태도를 지향하는 그런 내용으로 꾸며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국 이제 이런 거겠죠.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목소리를 깊게 끌어올리고 그것에 대해서 답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의정을 갖는 것이기도 하고 나를 스스로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일 수도 있을 텐데요. 한번 졸리앙이 쓴 한 구절에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은데요. 어디에서 시작할까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고 묻지 않는 삶.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선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 때 내가 많은 질문을 하지 않는 것, 내가 잘했어야 하는데 라든지 그때 이랬었더라면 따위의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리하여 공연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현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것이겠다. 동북아시아의 이 도시에 내가 온 것은 온갖 계획과 목표, 기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일상의 소소한 일들에 충실하고 가능한 즐겁게 지내면서 가장으로서의 직분을 다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나쁘지 않다. 나아가 타인의 부담스러운 시선들에 대처하는 일까지 이와 관련해서는 스승님께서 거듭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있다. 해천, 아직도 자네는 남들을 핑계로 살아가는가?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이곳에서 나는 글쓰고 명상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 말고 딱히 할 일이 없다. 우리 모두의 어깨를 짓누르는 불변의 법칙은 바로 이거다. 욕심을 쫓아 살수록 스트레스는 늘어만 간다는 것. 자, 그렇다면 왜냐고 묻지 않는 삶이란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까? 예, 되게 짧은 글 속에서 아까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성 선생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스님 말씀에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빨리 읽으면 그냥 지나치는데 천천히 곱씹어 읽어보면 많은 느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점에서 어디에서 시작할까? 왜냐고 묻지 않는 삶. 이것에 어떤 의미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줄리앙 만나보셨죠? 네. 예, 만나봤을 때 느낌은 좀 어떠십니까? 제가 어쨌거나 참 젊은 사람인데, 그래 보면. 예. 사실은 이분 책을 2012년에 이분 제일 베스트셀러였던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나를 강하게 한다. 이 책을 제일 처음 번역을 했고요. 예. 그때는 이제 불란서에서 한국 오지 않았을 때고. 예.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외국의 어떤 이런 분의 책을 그냥 번역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번역을 했었는데 이분이 2014년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에 그때 이제 처음 제가 봤어요. 예. 원래 오신 거는 그보다 좀 전이지만 서강대학교의 어느 카페에서 뵀는데 보통 이제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말단 과잉 전문 용어로는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몸 행동이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발작적인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된 자세 그리고 뭐 얼굴 표정이 일그러진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악수를 하고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부터는 조금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 불어로 이렇게 하시지만 굉장히 잘 알아듣기 힘들었고 그때 이제 이야기를 장시간 같이 나눴는데 처음 그때 이제 교황님이 오시기 몇 달 전이기 때문에 이제 교황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쓰고 있었던 책이 지금 나온 왜냐고 묻지 않는 삶 그걸 그 당시에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책 얘기 좀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때도 굉장히 강조하면서 저한테 거의 부탁하다시피 이야기한 게 친구를 좀 많이 만들고 싶은데 그냥 아무 친구나 그런 게 아니라 한국에서 좀 소외된 계층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이야기를 하신 게 뭐랄까요 매춘업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재소자나 아니면 출소한 다음에 재활하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물론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소개를 해줄 수 없느냐. 그래서 저는 참
그거를 제가 어리석게도 이분이 어떤 책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 모양이다. 그런 자료가 필요한 모양이다 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런 기관에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몇 차례 이렇게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분은 정말로 그냥 그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같이 어울려서 살고 진정으로 친구가 되고 싶고 예. 그런 걸 이야기했던 건데 제가 그걸 어리석게 해석을 한 거죠. 예, 수단으로 이해한 거죠. 예. 제가 그때 처음 뵙고 그 다음에 또 뵙고 그다음에 이 책이 나오고 그랬지만 지금도 이분을 제가 완전히 마음으로 정말로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는 지금 생각을 되지 않고 더더구나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외국의 그 유명한 어떤 그 저자인데 그 정도로 이해했는데 항상 그 이후로 계속 거듭 느끼는 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순수하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다. 매 순간 그런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걸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분의 책을 제가 번역을 하고 번역한 책을 다시 또 읽고 이러면서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순수하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서 아직도 이분은 한마디로 제가 뭐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 어떤 편견을 동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하면은 이런저런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항상 그걸 배반하고 새로운 모습, 더 깊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밖에는 지금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졸리앙 그 책 안에서도 그런 뭐라고 할까요?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순수함들이 막 묻어나죠. 스스로 표현해서도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것들 또 거기에 보면 이제 이태원의 게이바를 찾아갔던 장면들도 나오고요. 참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이 사람이 왜 왔을까? 그리고 무엇을 봤을까? 이게 저는 늘 좀 궁금했던 것이기도 한데요. 어떠세요? 스님 쭉 번역을 하시면서 이 글 전체에서 이분이 무엇을 봤을까를 드러나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하나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책 구체적인 내용을 예를 들자면은 너무 많은데 제가 이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이 책을 번역하고 읽으면서 다른 것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다른 책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독자분들도. 그런데 제가 항상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이야기인데 정말 중요한 건가 보다 이렇게 느끼는 게 이분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뭐냐면은 일상이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연대 소위 얘기해서 이제 남과 더불어 이 두 가지는 이분이 어떤 깨달음, 어떤 인생의 가치를 얘기를 하면서도 항상 그 두 가지는 항상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책에 왜냐고 묻지 않는 삶의 소제목도 어떤 철학자의 영적 순례 해가지고 어떤 영성, spirituality, 영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냥 영적 가치, 영적 깨달음, 어떤 선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대오각성, 이것이 일상에 뿌리내리지 않고서는 일상 생활에서 실제로 실천하지 않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가족 혹은 서울의 어떤 상점가, 시장, 저작거리 이런 게 자기한테는 학교다. 이런 일이 사실은 어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떤 시적인 표현이나 어떤 표적인 표현으로서 많이 할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매 어떤 화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항상 일상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 보면은 정말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상당히 진리라는 거를 어떤 지혜라는 것을 어떤 고상한 걸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항상 그 일상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연대. 예. 그러니까 사실은 불란서라는 나라가 이제 박의 우애 정신 이런 거를 국가의 어떤 자기네 이념으로 삼을 정도로 사실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행복해도 남과 더불어 행복해야지 행복이고,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람 타인과의 어떤 접점, 타인과의 공감대가 없으면은 인생은 아무 의미 없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예. 그거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보기로는 우리가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남을 항상 어떤 경쟁의 대상으로만 삼고 더더나 요즘 점점 그런 추세가 이제 짙어져가지고 문제인데, 정말 남의 존재를 어떤 자기와 더불어 가야 될 그런 존재로 보지 않는 경향이 너무 팽배하죠. 근데 이분은 그게 무슨 기독교적인 윤리 때문도 아니고 무슨 어떤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존재론적으로 자기 인간, 나라는 존재를 얘기할 때 항상 남을 생각하는, 그게 거의 자동적으로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런 부분은 정말로 이분이 우리한테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우리나라 독자들한테 줄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메시지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아유, 우리 이 시점에서 한번 음악 하나 듣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 볼까요? 예, 이제 또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죠.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아주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데요, 줄리앙은. 장애인과 철학자의 관계라고 할까요? 혹은 장애인으로서 철학을 한다는 것, 혹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철학을 했을 때 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저희가 왜냐고 묻지 않는 삶 이 책을 한국에서 이제 번역해서 낼 때, 뇌성마비 장애인 철학자, 이 뇌성마비라는 단어를 표지나 이런 데 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은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그 자체가 무슨 자랑도 아니거니와, 또 이분이 분명히 장애인 철학자지만 그걸 같이 놓고서 이렇게 하면 그게 어떤 마케팅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그러나 또 사실은 이분의 이 철학이나 이분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장애인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 철학이나 사상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고민도 하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크게 부각을 시키는 거는 의미가 좋지 않겠다. 이래서 그걸 빼긴 했는데, 사실 정확히 보자면 이분이 프랑스에서 이렇게 TV에 나와서 좌담하거나 이런 걸 봐도 이분이 뇌성마비 환자, 소위 해서 엉디카페 핸디캡 가지고 계신 장애인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한테는. 근데 그게 왜 특별히 남들이 이해 못할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분이 어떤 누군가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반인들,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또 똑같은 업적을 쌓고, 예를 들면 이분 같은 경우는 책을 쓴다는 거죠. 그런 어떤 성과를 거뒀을 때 우리는 쉽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 이만큼을 했구나.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만큼을 했구나. 박수 쳐줘야지.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가벼운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를테면 이제 뇌성마비 환자처럼 어떤 그 행동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기다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터득하는 거 아니에요. 숟가락을 들어서 밥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은 그걸 하나하나 의식적으로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걸 봤을 때 말을 바꿔 얘기하자면 우리가 무의식적에 하는 거를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뭐 밥 먹으면은 이렇게 배설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되는 게 이 사람들은 그걸 전부 다 깨어있는 정신으로 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오히려 정상인보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정신을 깨는 훈련, 더 의지, 그리고 의식화하는 훈련을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부터 더 강렬하게, 더 집중적으로 해왔지 않느냐. 바꿔 얘기하자면은 우리보다 정신을 깨는데 더 익숙하지 않느냐. 더 깨어있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모자른데 우리만큼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의 능력이 우리보다 과정에서. 더 뛰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바라볼 때 더 깨어있는 정신으로 바라보고 그런 연습을 더 했으면은 당연히 어떤 삶의 지혜나 어떤 철학적인 사고 이런 거에서 우리보다 더 오히려 좋은 조건, 더 많은 훈련과 더 많은 능력을 가졌지 덜하진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이 뇌성마비 철학자라는 이번에 정체성이라는 게 어떤 핸디캡과 그다음에 어떤 철학자라는 어떤 일반인을 뛰어넘는 어떤 능력이 양쪽이 결합된 게 아니라 뇌성마비 환자이기 때문에 더 철학자일 수 있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모순된 어떤 양립될 수 없는 거를 갖다 붙인 게 아니라 둘이 너무나도 조화를 이루는 정체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장자에 보면 이제 덕충부라고 하는 덕이 가득 찬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주 극심한 장애인들이었죠. 그게 이제 아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문제. 이러자면 장애이기 때문에 넘어서야 되는 과정 속에서의 정신의 어떤 가치들이 깊어지고 넓어졌던 어떤 의미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선생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천천히 좀 곱씹으면 다른 맛을 느끼게 되는 책이기도 한데요. 천천히 읽어야 되는 이유랄까요? 뭐 이런 게 따로 또 있으시면 어떠신지요? 그래서 이 책 전에 제가 번역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나를 강하게 한다. 그 책하고 이 책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책은 어떤 삶의 지혜를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상당히 설명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기존의 이론도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차분하게 독자들한테 설명해 주는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 책은 어떤 일기의 형식을 빌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친절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왜냐고 묻지 않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고서 남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표현이 많은데 A는 B다. A는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툭툭 던지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왜냐고 묻지 않는 삶이라는 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설명이 가능하고 그런데 그걸 갑자기 남을 돕는 삶이다. 이러면은 그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어요. 공허. 그것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선에서의 어떤 깨달음을 던지는 화두처럼 일상에 있어서의 어떤 구체적인 경험들을 어떤 화두로 던지고 그것을 삶의 근원적인 진리하고 연결시키는 과정이 상당 부분 많이 생략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제가 번역을 하면서도 사실은
한 두어 달 정도 번역을 해서 뭐 여름이나 그럴 때 이 책이 나올 수 있겠다. 국내에 소개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번역을 하면서 제 판단이 잘못됐구나 이런 느꼈던 거죠. 그래서 번역하는데 한 4, 5개월 걸렸고, 예, 그리고 번역하고 나서 제가 읽으면서도 한 5번, 6번을 읽으면서도 오늘 다시 읽으면은 달라지고 또 새로운 느낌이 나고,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그 어떤 구체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서 거기에 대한 이 삶의 지혜, 삶의 진리하고 근원적인 진리하고 연결시키는 그 과정을 이렇게 우리한테 생각할 기회를 주는 그런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기술이 되었기 때문에 이 책은 그냥 줄줄이 읽고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90가지의 그 에세이 이 글들이 수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1년 남짓 돼서 실제로 집필 시작해서 끝날 때가 한 1년 정도 걸렸대요. 그러면은 그 한 편 쓰는데 얼마 걸린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읽고서 지나칠 수 있는 글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독자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하루에 한 편 정도, 90편의 에세이가 있는데 하루에 한 편 정도 내지는 2편 정도를 천천히 읽고 다시 읽고 읽으면서 이 문장을 좀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정말로 얼마나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얼마나 내 가슴에 오래 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느끼실 겁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오면서 한번 이렇게 읽어봤는데 분명히 제가 번역도 했고 또 그 다음에 계속 여러 번 읽었는데도 또 달라지죠. 네, 다시 읽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제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었던데 그 전도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 표현이 거기에 보면 허무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정말 다른 의미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고 하는 속에는 그 안에서의 일정한 허무주의적인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완전히 낙관의 의미로 바뀌게 되고 끊임없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은 변화하고 있고 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그것들을 깨달아서 지금에 충실하게 살게끔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죠.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허무적으로 느껴야 될 이 부분을 허무라고 해석함으로써 선불교와 기독교의 만남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현실의 문제 속에서 그것을 찾아야 될 어떤 새로운 가치로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서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어떤 삶의 가치, 그것은 자기를 깨치는 일이기도 하고 타인과 연대를 맺는 일이기도 하고 끊임없이 다른 낯선 것들과 조우하는 일들을 갖는 용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허무로다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야, 이 문장, 전도서의 한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사실 좀 대단히 놀라웠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아마 곱씹어서 하나씩 읽어보면 다른 의미의 잠언들이 느껴질 텐데요. 어떠세요? 이걸 번역하시면서 오늘날 우리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 모두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또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끊임없이 정치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고 사회적인 어떤 거칠음, 싸나움들은 증가하고 있고 우리들의 에너지는 점점 소진되고 있는, 그리고 젊은 아이들의 미래는 점점 보이지 않는, 정말 이 안에서 가녀린 희망이 있다면 뭘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실 속에서 졸리앙이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고 있는지 선생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너무 얘기를 이렇게 나눠봤는데 뭐 이런 얘기도 나눠봤어요. 헬조선이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헬조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도 해봤고, 그리고 이 책의 그 뒤에 보면은 한국의 소크라테스라는 장이 있는데 여기서 한국의 소크라테스가 이제 자기한테 그렇게 막 그 질문을 어떤 친구가 했대요. 같이 뭐 이렇게 뭐 맥주를 마시면서 당신이 뭐 이렇게 뭐 좋은 얘기 많이 써놨는데 지금 한국은 어떤 줄 아냐? 젊은 친구들이 뭐 회사에 조금만 늦게 가도 뭐 해고당하고 뭐 저 보스한테 야단 맞고 그러는데 지금 무슨 뭐 왜냐고 묻지 않는 이런 걸 어떻게 따지겠느냐? 이런 질문을 막 쏟아내는 게 한국의 소크라테스거든요. 그런 얘기를 이제 자기하고 막 토론을 한 내용도 여기 있고 그런데 제가 이분은 그런 질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가지 독특한 게, 헬조선은 뭐 이러이러한 국제적인 정세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해답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그게 곧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의 우리한테 어떤 그 메시지일 수 있고 우리가 참조해야 될 어떤 내용일 수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근원적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의 현 사태하고 잘 맞아떨어지느냐. 지금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반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상과 타인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 현재에 집중하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자기 자신이 어떤 그 욕망이나 이런 게 얽매이지 않은 그런 우리가 그 흔히 너무나 근원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되는 것을 항상 이야기를 해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일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항상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질문의 그 요지를 벗어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분이 현재 그 액츄얼한 우리의 지금 현실에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는 너무나도 이 현실을 초월한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현실에 관련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꾸 현실적인 시각으로만 보죠.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구체적인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사실은. 항상 근원적인 문제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근원적인 그런 패턴으로 살고 있으면서 항상 머릿속에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의식 이런 거는 마치 세상이 점점 달라지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데 근원을 돌아보라. 항상 일상을 돌아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이 우리의 지금 현실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자면 영성적 가치의 밀도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것을 이제 깊이 하게 하는 그런 자극을 주는 일일 것 같은데요. 그 발가벗고 나아가다라는 글 중에 일부를 좀 잠깐 읽어볼까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심판의 두려움 없이 발가벗고 나아간다는 것. 일상을 즐겁고 자신감 넘치는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뜻한다. 바로 아이처럼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말이다. 나를 온전히 내던져 행동에 뛰어들려면 자신을 꽁하니 들여다보는 짓을 멈추어야 한다. 샤워할 땐 쏟아지는 물주기를 감사의 마음으로 만끽하는 게 우선이다. 이 몸뚱이를 고마워하며 씻자. 아무것도 예사로운 것은 없다. 정말 아무것도 예사로운 것은 없는 그 기도하는 삶, 그리고 감사하는 삶,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삶의 많은 것들을 긍정함으로써 변화 가능한 근원적인 어떤 가치들을 찾고자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졸량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메시지는 아닐까. 역설적이게도 결국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순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우리의 사유의 깊이를 깊게 하고 이 공명을 함께 나누는 그 공명을 넓게 하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헬조선의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는 어떤 의미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어떠세요? 이 책을 독자들에게 정말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조금 아까 이야기한 거라고 결국 볼 수 있는데, 이제 좀 너무 너무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고, 예. 항상, 모든 문제의 해결, 혹은 문제 자체는 항상 근원적인 데 있다. 이분은 이제 그것을, 영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마음 속에 있고, 항상 구체적인 현실 속에 있고, 그리고 가장 작은 것, 가장 근본적인 자기의 걸음걸이 속에 있는 거지, 바쁘게 돌아가는 현실이나 어떤 거기에 너무 휩쓸려서 문제와 해결을 그 안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계속 실패만 할 뿐이고 자기의 욕망과의 괴리만 느낄 뿐이다. 한 번이라도 좀 되돌아보고 자기의 근본적인 그리고 영적인 자기가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는, 솔직히 지금 영혼을 가지고 있다, 영혼 이런 얘기하면은 웃는 사람도 많아요. 예, 무슨 뜬구름처럼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가 영혼을 가진 정말로 모든 현실 이전에 어떤 영적인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소중한 존재다라는 거를 잊지 말고, 그런 마음 자세로 좀 차분하게 이 책을 읽으면은, 이 각박하고 바쁘고 전쟁과 같은 삶에서 정말 든든한 힘을 얻고 지원군을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제 주변 사람들한테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예.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알렉산드르 졸리앙의 왜냐고 묻지 않는 삶. 어쩌면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영적 순례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 한 번쯤 한번 이 책을 들고 기차 여행이라도 가보시면 어떠신지요? 조금은 여유 있는 어떤 자기 마음의 빈 공간 하나쯤은 만들어 놓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